자, 음, 오늘 3장 뒷부분 할 건데, 어, 예정된 대로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다음 주, 이게 16일인가? 16일이니까 22, 23일? 네, 23일 수요일에 치고, 시간은 제가 10시에 시작할게요. 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냥 설명하는 것들을 낼 거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더 쓴다 해서 풀 수 있고,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기 때문에, 어, 대략 강의마다 보통 한 문제씩, 네, 제가 대충 세어보는 거 다섯, 여섯 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챕터마다 하나씩이 아닐 것 같고, 그냥 이번 주 했던 거 하나, 지난주 했던 거 하나, 이 정도, 그거 이상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이하.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는 제가 출장이 있어서 30일 수요일은 우리가 이 3장하고 4장이 무슨 5G 서비스 뭐 이런 거고 5장이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30일 수요일 강의는 제가 녹화 강의를 해서 제가 오늘 오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그 메일 보냈는데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거 링크 다 보내드렸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30일 수요일에는 오프라인 수업은 없는 걸로. 그리고 그 이후 11월 이후에 어 5장을 한 2주, 3주 하면 다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유는 이제 학생 논문 발표를 할 건데 논문 리스트는 대충 제가 카운트하기로 11명이어서 11개 논문을 초이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문서를 공유해 드릴 텐데 거기에 어, 발표자하고 그다음에 질문자가 아니고 토론자로 가끔 발표를 하면 이제 질문만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커션 하기 위해서 발표자와 발표자 아닌 사람을 같이 어사인을 하는데 그럼 이제 같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논문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질문만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문자라고 쓰지 않고 토론자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11개 논문에서 본인이 발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논문에 대해서는 발표를 듣고 거기서의 어떤 주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논의하는 것들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30일 전후에 30일 정도에 공유 링크를 공지를 할 테니까 거기에 그냥 선착순으로 네, 제가 그 논문 리스트는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뭐 한번 훑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비등을 받는 거는 30일에 하는 걸로 발표에 본인 논문 발표에 대해서 그래서 논문 리스트가 이렇게 11개가 있는데 요 순서대로 한 4, 11편이니까 443이었던 것 같은데 그룹핑이 그래서 한 3주 정도 진행을 할 것 같고 네, 그걸 한번 리스트는 먼저 공개를 할 테니 까 리스트 보시고, 본인이 발표하시고 싶은 걸 제가 30일 정오, 네, 기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날짜, 시간 지정할 수 있으면 제가 시간 지정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오로 정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 텐데, 정오 기준으로 해서 그냥 먼저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발표하고 싶은 걸 잡는 걸로, 좀 늦으면 이제 남은 거 발표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정리하면 다음 주 10시에, 오전 10시에 중간고사, 하고, 문제는, 아, 해당 주 강의에서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0일 강의는
녹화 진행하고 11월 2주 또는 3주 정도에서 5장을 강의를 하고 그 이후는 논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발표가 3주가 될 것 같아요. 이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영어로 내는데 답은 영어로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설명하는 거, 비교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낼 거여서. 예. 그리고 내용이 되게 많아서 아주 뭐 세부적인 내용들도 되게 많아서 뭐 그런 내용을 제가 묻진 않아요. 네. 그냥 전반적인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아니요. 토론? 그러니까 발표를, 어, 예를 들어서 발표 20분 하고 Q&A를 10분을 잡으면 발표자가 이제 리딩을 하는 건데 토론자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질문이나 토론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뭐, 토론자 나와서 토론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발표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죠. 근데 이제 시간 제한? 그러니까 시간 제한은 기본적인 아이들 발표, Q&A, 토론하는 게 한 최대 4명을 해야 되니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20분 더하기 10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지 2시간 안에 4명을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그 4장, 3장 뒷부분은 지금 3장이 뭔가 되게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LT거든요. 그래서 3장이 이제 2G, 3G 거쳐서 LT를 넘어오면서부터 약간 패러다임이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고 그런 거에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를 리스트업을 하는 챕터가 3장이에요. 5G에 들어간 기술들이 이제 5장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LTE, 우리가 알고 있는 LTE 기준으로 OFDMA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서 기존의 어떤 CDMA, TDMA 방식으로 해서 핸드오프하고 보이스 콜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고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멀티 캐리어를 쓰고 이런 기술로 발전을 해왔고 또 5G를 넘어오면서부터도 이제 뭐 새로운 뭐 OFDMA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후보군은 있는데 이제 메인이 아직 여전히 OFDMA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로 OFDMA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캐리어 에그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보이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캐리어 에그레이션 할 이유 자체가 없거든요. 보이스는 기본적으로 인코딩을 하고 압축을 하면 그렇게 밴드위스를 많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데이터는 큰 파이프를 넣고 그걸 리소스를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밴드위스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저런 테크닉을 쓰는데 캐리어 에그레이션은 이제 밴드를 붙이는 기술이다라는 서브 캐리어 단위로 붙일 수도 있고 서브 캐리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밴드별로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LT 기준으로 봤을 때 20메가짜리를 20메가 곱하기 N개를 붙이니까 75메가 BPS가 20메가 기준으로 봤을 때 75 곱하기 N의 75의 배수의 형태로 150, 뭐 300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모듈레이션 오더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은 뭐 300이 450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5G도 마찬가지고 밴드를 이제 붙이는 기술들. 밴드를 붙이지 않고 딱 정해진 밴드위스만 가지고 뭔가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는 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밴드를 붙이는 기술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서브 캐리어뿐만 아니라 인접한 영역에 있는 것까지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게 두 번째 기술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앞쪽에 이제 LTE 구조에 대해서 나왔을 때 랜 쪽에서 구조적으로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RNC 컨트롤러가 없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5G도 마찬가지고 L2도 마찬가지인데 네트워크이면 뭐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논리적인 구조는 그냥 기지국밖에 없거든요. 기존의 3G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있고 노드 B라고 하는 기지국이 있고 걔네들을 여러 개 묶어서 관리하는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요. RNC 컨트롤러가.
근데 이제 LTE는 그 두 개 기능을 합쳐서, 합쳐서 RNC 컨트롤러에서 코어 쪽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뒤쪽으로 뽑는 거고, MME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라디오 네트워크에 특화돼서 뭔가 컨트롤하는 기능은 그냥 기죽에 붙여가지고 이노드 B라고 해서 E를 붙여서 노드 B가 아니라 이노드 B, ENB라고 하는 걸로 단일화 시켰다라는 RNC 컨트롤러가 이제 없어진 거고요. 시리즈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구조. 기존에는 기지국 위에 RNC가 있으면 계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 RNC가 컨트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층화된 구조에서 이제 기지국으로 그 두 개 기능을 합쳤으니까 네트워크가 평평해졌다? 플랫한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세싱 하는 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체인 내 노드 수를 줄일 수가 있으면 특히나 데이터 트래픽 처리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여러 개 노드를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이제 뭐 여러 가지 딜레이가 발생을 하니까 딜레이를 줄이거나 네트워크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고용량의 빠른 데이터를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점, 레이턴시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또 페일이 났을 때, 뭐, 이런 트리 구조보다는 뭐, 플랫한 구조가 얘가 죽었을 때 옆에서 대처하기가 쉬우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등등의 이점이 있어서 약간 좀 심플하게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갔다라. 5G도 이제 얘를 뭐, GMB라고 하는 노드로 다시 또 대체해가지고 기지국 하나로 되어 있다라. 그래서 기존의 기지국은 그냥 와이어리스 쪽에서의 어떤 트랜시버, 신호를 주고받는 기능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 4G부터는 기지국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걔를 관리해주는 애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든지 파워 컨트롤이라든지 핸드오버에 대한 디시전 등등을 이제 이노드비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제 LTE 구조에서 바뀌게 됐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지국이기 때문에 무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라디오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거하고 모듈레이션하고 디모듈레이션하고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런 컨트롤 기능들, 컨트롤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RNC 컨트롤러가 했던 것들을 이제 기지국이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라디오 배열을 설정하는 거라든지, 뭐 어드미션 컨트롤이라든지, 업링크, 다운링크 데이터에 대한 스케줄링이라든지, 또 페이징, 그러니까 뭐, 어, 수신하는 디바이스를 찾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머전시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되기 위한 터널을 설정하는 포인트라든지, 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제 셀 간의 인터피어런스 매니지먼트도 당연히 컨트롤 노드가 없으니까, 이 노드 EMB밖에 없으니까 EMB가 다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핸드오버도 EMB가 다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뒤쪽은 이제 그 핸드오버 과정인데, 이게 핸드오버 과정이 이제 LT 기준으로 핸드오버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핸드오버 과정이 이동통신망에서의 핸드오버 과정하고,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는 사실 핸드오버, 심리스하게 연결이 잘 되는 핸드오버를 잘 지원을 하진 않는데, 이렇게 규격상으로 이제 AP를 넘어가는 프로토콜이 있긴 하거든요. AP 간에, 대가리 잘 쓰진 않지만, AP 간에 주고받는 어떤 프로토콜도 정의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 와이파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지금 LT나 이쪽하고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나온 무선 솔루션인 거고, LTE는 데이터가 아니라 보이스에서 나온 무선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 게, 인터넷과 텔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와이파이는 인터넷 관점에서 고 있는 거고, 이제 LTE나 5G나 이쪽 맥락은 텔코 관점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와이파이나 인터넷이나 데이터 서비스는 엔드 디바이스가 인텔리전트한 거예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 라우터나 스위치 이런 애들은 그냥 포워딩만 담당하는 거니까 복잡한 기능들을 엔드 디바이스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드 쪽에 인텔리전스가 있는 거고, 전화망이라는 것들은 디바이스가 그냥 전화기였으니까 옛날에 전화기였기 때문에 엔드 디바이스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다 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디자인하는 철학 자체가 네트워크에서 막 하는 장비를 넣고 서버를 넣고 뭔가 하는 게 이통망 쪽 전화망 쪽 시나리오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엔드 디바이스에서 뭔가 한다. 엔드 디바이스가 컴퓨터였으니까. 그래서 와이파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LTE에서 핸드오프 시나리오고 와이파이에서 핸드오프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와이파이가 뭔가를 해요. 와이파이가 아니라 디바이스가 뭔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뭔가 안테나 돌아가면서, 어, AP가 잘 시니스하게 붙진 않지만 이렇게 서치도 하고 찾고 이런 것들 디바이스가 하잖아. 결정도 디바이스가 하거든. 주변에 있는 AP를 뒤져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좀 스위칭하는 걸 디바이스가 트리거를 하는데, 이 동망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들어있거든. 기지국이. 그러니까 디바이스는 그냥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리포트만 해요. 그런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LT 같은 환경에서는 EMB, 기지국에서 핸드오버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이제 다 구현을 한다라는. 다만 단말은 그냥 그 채널 퀄리티 이런 것들만 리포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핸드오버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기지국에 연결하는 절차니까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라는 걸 매저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레퍼런스 시그널을 바탕으로 해서 디바이스가 아, 그 해당 기지국과의 시그널 퀄리티를 매저를 하고, 매저먼트를 이제 리포트 형태로 기지국에게 보내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어, 단말이 지금 핸드오버라고 하는 게 애매할 때 어, 뭐 기지국 두 개가 있는데, 기지국 1번에 붙어 있다가 2번 시그널이 더 강해지거나 이럴 때 핸드오버를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핸드오버 시츄에이션이 아닐 때는 내가 붙어 있는 쪽에 대해서 이제 매저먼트를 할 거고, 그렇지 않고 핸드오버를 해야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네이버 옆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같이 매저를 한다라는. 신호는 이제 무선이가 다 들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리포트해서 결정은 이제 단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걸 리포트를 해주면 기지국이 이제 뭐 현재 기지국이 뭐 내 그림을 그리면 현재 EM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단말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또 다른 EMB가 있고, 그럼 신호는 이렇게 양쪽에 다 받으니까 이제 지금 붙어 있는 게 왼쪽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리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예, 양쪽 두 개의 정보를. 그 두 개의 정보를 비교를 해가지고 EMB가 이제 얘는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시그널 스트렝스가 더 낫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들을 트리거링해서 시그널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얘를 보통 서빙이라고 하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래를 이제 얘를 타겟이라고 해요. 넘어갈 쪽을. 그러면 해당 단말이 현재 서빙에서 타겟을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도 얘가 시작을 합니다. 뭐 패키지를 포딩 해주고 이쪽 타겟에다가 이제 단말 넘어가니까 그쪽을 준비해라라는 것도 다 시그널링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단말이 뭐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 내가 그냥 알아서 스위칭하는 게 아니고, 기지국이 서빙해서 타겟으로 시그널링도 해야 되고 데이터도 전달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제 LT에서는 그 둘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한 X2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됐다라는. 그 기존에 RNC가 있으면 RNC 위에서 그냥 뭐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RNC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애들끼리 기지국을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됐다라. 그래서 그러니까 기지국 간의 인터페이스를 X2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EMB 간에. 그래서 X2 인터페이스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이제 X2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 얘들은 그냥 뭐 LT는 다 패킷 기반이기 때문에 IP로 전달하는 메시지 형태다라. 그래서 핸드오버하는 과정에서 어, 뭐 앞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핸드오버를 시작하는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뭐 현재 서빙이 뭐 신호가 50이고 타겟이 60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개인이 날 때 이제 핸드오버를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크고 작고를 대수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핑퐁으로 50, 60 했다가 60, 50 했다가 55, 55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마진을 둬가지고 얼마 이상이 커지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핸드오버를 디파인을 하고 나서는 시그널링 하기 위해서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서빙 EMB하고 타겟 EMB 사이에서 CTP 유터널을 만들어서 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래서 뭐 뒤에 그림이 하나 정리된 게 나오는데, 그래서 뭐 몇 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주고받는 과정을 수행을 한다는. 그리고 엑스트로 인터페이스는 기지국 간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S1은 뭐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S1은 이제 코어 쪽으로 하는, EMB에서 EMBT는 다 코어니까 EPC 코어 쪽으로 가는 인터페이스를 그냥 S1이라고 한다라. 근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컨트롤 쪽하고 유저 플레인 쪽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플레인은 기지국에서 갈 수 있는 게 MM인 거고,
그다음에 유저 플레이는 S 게이트웨이로 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또 따로 정의를 해요. S1 MME는 MEV 쪽으로 컨트롤 플레인을 시그널링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S1U는 유저 플레인이니까 EMB에서 뒤에 있는 S 게이트웨이로 가는 유저 플레인 인터페이스를 S1U라고 한다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 적혀 있는 말이 X2 인터페이스가 있고 기지국 간에 통신하기 위한 X2 인터페이스가 있고 기지국과 S 게이트웨이 통신하기 위한 S1 U 인터페이스가 있고 MME로 가는 S1 MME가 있는데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이제 각각이 이제 어떤 엔티티하고 통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은 그냥 IP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피지컬하게 나가는 게 뭐 전용 라인이 뭐 MME로 가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냥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그냥 스위치 포트로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별도의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긴 하지만 또 데디케이트된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냥 네트워크는 이것저것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MME를 보내면 그 MME를 보는 메시지를 S1 MME라고 하는 거고 S 웨이트를 보내면 S1 U라고 하는 건데 이 동방 스타일이 그냥 일반적 데이터 네트워크 관점에 봤을 때는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 동방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인터페이스를 그냥 딱 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슬라이드고 EMB에서부터 S 게이트웨이, P 게이트웨이, MME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주고받는다. 그래서 기존에 RNC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지국에서 뭔가 서포트해야 될 게 없었는데 이제 RNC가 없어지고 EMB가 이런 것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정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들 앞에 요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별도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다른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더 중요한 메시지 뭐 핸드오버나 시그널링 메시지도 있고 뭐 데이터 트래픽도 있고 섞여 있을 텐데 이게 데디케이트된 피지컬 인터페이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이제 인터넷 통해서 다 그냥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차등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IP는 뭐 따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각각의 메시지에 따라서 QoS나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앞에 나온 것처럼 QCI 밸류로 패킷의 얘가 프라이티가 어떻다, 또는 딜레이 버짓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표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QCI 값을 가지고 차등화시킬 수 있다라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유선 쪽으로 갈 때는 이제 보통 QCI 값이 무선 쪽 구간에 대해서 트래픽을 차등화시키는 거니까 유선 쪽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또 인터넷 도메인에서 디퍼런시에이티드 차등화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옛날에 정의를 했거든요. 디프 서브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차등화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IP 헤더에다가 일단 그냥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얘가 뭐 프리미엄 클래스인지 아니면 일반 클래스인지 중간 클래스인지 그냥 마킹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넷 도메인에서. 결국은 이제 무선하고 유선이 연결돼야지 QoS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선에서는 차단을 막 해서 보냈는데 유선에서 다 모아서 보내면 의미가 없으니까 무선 쪽에서 QCI 밸류를 유선 쪽에 가면 일반적 퍼블릭 인터넷은 제가 알기로 거의 쓰지 않는데 퍼블릭 인터넷은 저걸 쓸 수도 없고 쓰면 이제 망 중립성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쓰면 뭐라고 하고 근데 이제 사업자 망 아니니까 딥서빙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아마 IPTV 네트워크도 그런 걸 쓸 것 같아요. 퍼블릭하게 인터넷 라우팅 할 때는 저걸 쓰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나눈 것들을 이렇게 매핑시켜서 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선으로 지금 랜 뒷단이 또 기죽 뒷단은 유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엔드 QS는 정확히 말하면 엔드 투 엔드 QS 아닐 것 같고 사업자망 안에서 저쪽 사업자 T 게이트웨이 지나서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사업자망 안에서의 어떤 QS나 이제 디퍼런시에이트 서비스에서 QoS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콜 비헤이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매핑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메시지, 데이터 메시지 등 섞였을 때 자동화시키는 것들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EMB 구조가 새롭게 노드 B에서 EMB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슈는 이제 ICIC라고 해서 뭐, 어, 이제 인터셀 인터피어런스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LTE에서 새로 추가한다라는 건데, 개념적인 내용만 뭐 말씀을 드리면, 어, X2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기지국 간에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니까 걔를 가지고 핸드오브 할 때 주로 처리를 하고 넘어갈 때 메시지 주고받거나 뭐 패킷을 버퍼링했다 전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X2 인터페이스를 하는데 또 하나 사용될 수 있는 게 기지국 간에 뒤에 뒷단에 RNC가 없으니까 코디네이션 해주는 로직이 엔티티가 없기 때문에 기지국 간에 일종의 간섭 등등을 이제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ICIC라고 하는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X2 인터페이스를 쓴다 이 말이고 앞에서 나왔던 것 근데 이제 프랙셔널 프리퀀시 리유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LTE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 뭐라 적혀 있는 게 이제 FFR의 기본적 컨셉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1G, 2G 환경에서는 이제 인터피어런스 코디네이션이나 인터피어런스 매니지먼트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셀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으면은 이 셀은 채널 1번 쓰면 옆에는 2번을 쓰고 이쪽은 3번을 쓰고 다 다른 프리퀀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인터피어런스가 없어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밴드는 크다고 하더라도 걔를 재활용하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나눠가지고 어떻게 프리퀀시를 할당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컬러링 문제라고 하는데 색깔을 어떻게 겹치지 않게 색칠을 하냐고 등등 해가지고 이것저것 풀었다고요. 근데 이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접한 애들끼리는 프리퀀시를 다 못 쓰게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1번 쓰면 얘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니까 7개마다 한 번씩 쓴다. 이런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 리유즈를 뭐 7분의 팩터 7분의 1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개마다 한 번씩 쓰니까. 그럼 전체 프리퀀시가 뭐 이렇게 주어져도 각 셀에 쓸 수 있는 거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를 하다 보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얘도 1번 쓰고 얘도 1번 쓰고 다 1번 쓸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각각이 7분의 1이 아니라 풀을 다 쓸 거 아니에요, 밴드에서. 왼쪽 같은 경우는 겹치면 안 되니까 7등분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풀로 다 쓰면서 뭐 재활용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FFR 아이디어는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근데 같은 주파수를 쓰면은 당연히 간섭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간섭 매니지먼트를 잘 하면은 좀 더 재활용 잘 할 수 있다 요 아이디어.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제 셀이 이렇게 지금 7개가 있는데 7개에서 인터피어런스가 문제되는 거는 셀과 셀 사이에서 인터피어런스가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무선통신 이야기도 좋자 개념적으로 아는 거지만 무선통신 같은 경우는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제 멀티케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기지국이 여기 있으면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에서 이쪽 신호는 뭐 이 안에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쪽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B다라고 하면은 A 기지국 가까이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B의 신호는 당연히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A 기지국 가까이 있으니까. 걔는 거의 문제가 안 되고 이런 애와 같이 A, B와 경계 부분에 있는 애가 문제가 되니까 이 그림을 의미하는 바가 각 셀의 그 바운더리 또는 경계 부분에 있는 쪽은 이제 인터ference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른 주파수로 할당을 하는 거고 밴드를 나눠가지고 가운데 하얀색으로 원처럼 되어 있는 거는 어차피 신호가 강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있는 기지국 근처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동일한 걸 써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쪽은 다 동일한 거고 동일하고 이쪽들만 겹치지 않도록 하면 숨을 쓸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보통 여기 말하는 이제 FF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이크를 리유즈를 하는데 이제 풀리 7분의 1 완전 오소고널하게 두지 않고 가운데는 이제 셀 타워에서 가까이 있는 쪽은 시그널 스트렝스가 원래 서빙하고 있는 쪽에 강하게 들어오니까 걔네들은 다 따로따로 모든 셀에 대해 동일하게 쓰고 셀 바운더리 쪽만 다른 프리퀀시를 쓰자라는 그래서 가운데 쪽은 모든 주파수 프리퀀시 대역을 리유즈 할 수 있도록 하고, 셀 바운더리 쪽만 다른 주파수를 쓰게 되면,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채널 간 인터ference를 잘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 당연히 떤 정도의 인터ference 레벨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기지국 간의 어떤 시그널링이 필요한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엑스트 인터페이스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어, 소프트 프리퀀시 리유즈 뭐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듣기로는 LTE에서의 아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어, 셀을 구성할 때 프리퀀시 리유즈는 7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LTE는 거의 1에 근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동일한 주파수를 쓰지만 인터feren스는 당연히 발생을 하지만 걔를 잘 코디네이트 해준다 이런 아이들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리퀀시 리유즈 컨셉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그러니까 앞에 FFR도 마찬가지고 바운더리 쪽을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을 거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없이 동일한 주파수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말한 것처럼 코디네이션을 잘 해주는 방식을 엑스트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와는 좀 다르게, 얘는 이제 셀 간의 관계고, 셀 간에 이제 뭐 이렇게 퍼져 있는 셀 간에서 어떤 식으로 프리퀀시를 재활용을 더 많이 할지. 프리퀀시 리유즈는 아이디어란 값이 1이거든요. 다 똑같은 걸 쓰는 경우. 1에 근접할 수 있도록 프리퀀시 리유즈를 할 수 있을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IC/IC 기술을 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여기 뭐 IC/IC 쪽에 두 번째 이슈는 피코셀 이야기인데, 피코셀은 이제 셀의 크기에 따라서 보통 이제 매크로셀이라고 하고 매크로보다 좀 작으면은 마이크로셀이다라고 하고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케이스를 피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코셀이 나온 거는 저 특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피코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봤는데 뭐 아주 파퓰러하다고 되어 있는데 피코셀은 그럼 보통 매크로, 마이크로는 이제 뭐 도심이냐, 아니면 뭐 파퓰레이션은 뭐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피코셀은 일종의 와이파이를 대체하는 거. 집에 가면 보통 밖에서는 LTE를 쓰다가 집에 들어가면 와이파이를 가지고 이제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피코셀 기지국을 설치를 하면 동일한 형태로 이제 LTE를 밖에서 쓰고 집에서도 이제 LTE로 스위칭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집 정도, 그러니까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 어떤 집에서 와이파이가 커버하는 영역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피코셀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 뭐 집에서 굳이 기지국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파퓰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게 그러니까 피코셀 쓰는 건 사실 사용자의 어떤 입장이라보다 사업자의 입장인 거죠. 사업자의 입장. 사용자 입장에 봤을 때는 그 피코를 쓰고 와이파이를 쓰고 아무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사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좀 과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으니까 피코셀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슈가 이제 피코셀을 쓰면 똑같이 해당 사업자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셀이 붙어 있을 때도 인터ference가 발생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겠죠. 예. 큰 매크로나 마이크로 셀 안에 피코셀들을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때도 인터피어런스가 피코셀하고 매크로나 마이크로셀 사이에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게 되고 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뭐 제일 쉽게 하면 다른 주파수를 주면 되는데 다른 주파수를 주면은 메리트가 확 떨어지니까 밴드를 이제 피코 따로 하고 매크로 따로 하면 이제 밴드 더 쓰는 거니까 합전해 봤을 때는 유틸리제이션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리유즈를 잘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하는 것들을 복잡하게 구현을 한다는 데서 그런 솔루션을 쓴다라는 건데 어, 여기 스테이트먼트 상으로는 이제 파악하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이파이하고 경쟁으로 하는 솔루션은 나왔다라는 거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뭐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이슈가 뭐 네트워크 미모라고도 하고 네트워크 미모, 네트워크 마이모라고도 하고 컴프라고도 하는데 기술들이 워낙 많아서 기술이 정말 성공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름 자체는 코디네이트는 멀티 포인트니까 기지국을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예, 기지국이 여러 개고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이렇게 썰비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만 뭔가 신호를 주고받고 뒤에 나오는데 미모나 마이모는 이제 안테나 여러 개 쓰는 거라고요. 데이터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기지국 하나가 아니고 이 양쪽으로 데이터를 받는. 그러니까 멀티플하게 신호를 인풋, 아웃풋을 하는데
네트워크 미모라고 하는 이유가 기지국 하나가 아니고 기지국이 여러 개 엮이니까 네트워크 미모라고도 하고 이제 순으로 받는 게 멀티 포인트가 되니까 코디네이트는 멀티 포인트에서 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 개의 다수의 기지국을 통해서 한 단말의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다이버시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밴드위스나 데이터 레이트를 뭐 에그리게이션 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는 채널 상태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안 좋은데 얘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위치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럼 다이버시티는 둘 중 하나는 괜찮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럼 이제 안테나를 여러 개를 더 가지고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얘는 더 극단적으로 기술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더 다른 차원의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파퓰러하게 사용되는지 연구는 되게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들도 어쨌든 뭐 그러니까 무조건 신호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쏴서는 안 될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인터피런스 매니지먼트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네. 좀 더 복잡한 기술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요거에 앞서서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컴프는 더 발전된 형태, 더 복잡한 형태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심플한 형태로는 이제 그냥 뭐 안테나 여러 개 쓰는 마이모 기술 또는 미모 기술을 본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여러 개, 뭐 스트림이 여러 개 생기는 거니까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느리거나 밴드위스를 느리거나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앞에 말한 것처럼 보통 이제 뭐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 프로피케이션 패스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패스가 이렇게 잘 가는 것도 있고 뭐 못 가는 것도 있으면은 썸을 해서 이제 가장 좋은 걸 추론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페셜 다이버시티, 스페셜이 이제 공간적인 거라는 의미니까 스페셜 다이버시티는 타임 다이버시티라고 하면 다이버시티는 이제 두 개, 세 개, 멀티플한 걸 가지고 개인을 얻겠다라는 걸 다이버시티라고 하고 타임 다이버시티면은 두 번 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지금 보내고 다음 번 슬롯에 뒤에 보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두 번 중에 한 번만 잘 가도 잘 받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타임 다이버시티라고 하고 스페셜 다이버시티는 공간적으로 다이버시티가 있는 거니까 안테나를 여러 개 쓰거나 앞에처럼 기지국 양쪽을 받거나 이런 형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마이모 기술이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지국하고 단말 사이에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 스트림을 같은 주파 대역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고. 음. 그렇게 되면은 레디오 프로페이션 특성상 여러 개의 다수 안테나에서 한쪽으로 도착했을 때 이제 각각이 인디비주얼한 시그널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페이지도 다르고 엑스도 다르게 들어온 것들을 잘 결합을 시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를 높이거나 에러 레이트를 줄이거나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마이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를 보면 이제 뭐 지금 EMB에서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 케이스고 모바일 디바이스에 두 개가 있을 때 2x2라고 하고 되면 그러면 이제 패스가 총 4개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뭐 리프렉션 빼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하나 4개에서 그래서 보통 저런 경우에 각각의 그 조합에 대해서 채널 매트릭스를 정의해가지고 그 채널 매트릭스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저 성능을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요 채널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모도 마찬가지고 앞에 컴프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두 개를 쓴다, 세 개를 쓴다라고 하는 게 나이박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득이 나지가 않거나 이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 각각의 어떤 채널 매트릭스나 웨이트를 어떻게 잘 줘가지고 여러 개의 패스를 잘 조종할 것인가, 코디네이션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모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시그널을 보내서 채널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채널 매트릭스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분배를 하거나 뭐 웨이트 파워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의 레퍼런스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모에 대한 관련된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상태를 체크해 보기 위한 시그널을 우리가 레퍼런스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뭐 수신을 해보면 이 채널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채널에 대한 어떤 베스트 다이버시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마이모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그림처럼 안테나 한 디바이스에 멀티플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걔가 이제 마이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통 싱글 유저 마이모라고 하고 한 유저 한 디바이스에 멀티플 안테나가 다 받는 거고 멀티 유저 마이모 MU 마이모라고 하는 거는 기지국에 기지국 안테나 여러 개 있으면 얘는 이제 A한테 얘는 B한테 C한테 이렇게 가는 경우를 이제 멀티 유저 마이모라고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거죠. 싱글 유저면 이제 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요 세 개를 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MU 마이모가 좀 더 어렵고, 왜냐면, 레퍼런스 시그널 측정하는 것도 전혀 다른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 정보를 알아야 될 거고, 전혀 다른 디바이스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MU 마이모나 이런 쪽은 이제 ABC, 그러니까 유저가 여러 명이 있을 텐데, 만약에 안테나가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명 중에 어떤 셈을 뽑을 것인가 이걸 조이스를 해야 돼. 그래서 ABC를 뽑았을 때 MU, 마이모 개인이 제일 높을지, BCD가 높을지, CDF가 높을지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MU, 마이모 쪽은 유저 실렉션에 대한 이슈를 고민을 하는 거고요. 디바이스를 어떤 걸 할지. 싱글 유저 같은 경우는 정해진 디바이스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채널 매트릭스만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MU, 마이모를 하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떤 비교 기준을 모르는데 보통 MU, 마이모를 하면 네트워크 스루풋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시에 여러 명을 서포트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싱글 유저 마이무를 하면 개별 디바이스에 대해서 스루풋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뭐 서브레스 땐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NU 마이모가 좀 더 발전된 기술이고 좀더 네트워크 전반적인 전체적인 시스템 스루풋을 높이기 위해서 NU 마이모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와이파이는 저런 것들을 안 썼는데 와이파이도 FDM 쓰고 마이모 기술을 쓰고 똑같거든요. 네, 점점 비슷한 기술을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이슈가 와이파이도 있고, 근데 차이점이 앞에 이제 뭐 할 때였지? 네, 인텔리전스 기능이 핸드오버 할 때도 와이파이하고 이통망이 다른 것처럼, 이런 거 할 때도 와이파이고 이통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와이파이와 데이터 네트워크는 레퍼런스 시그널 컨트롤 채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채널이 그냥 길이 하나인 거고, 이통망은 그 채널을 막 쪼개가지고, 얘는 트래픽을 위한 채널로 쓰고, 얘는 컨트롤을 위해서 쓰고, 얘는 페이징을 위해서 쓰고 딱 정해져 있어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레퍼런스 시그널을 하기 위한 채널을 어떤 컨트롤 채널을 할당을 해가지고 그 밴드를 쓰는데 와이파이는 그게 없다고요. 그냥 길이 하나인 거고 거기에 그냥 데이터 형태로 얘가 컨트롤 데이터가 가기도 하고 그냥 일반 데이터가 가기도 하고 막 섞여 있다고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에서 MU-MIMO를 하는 쪽은 이제 별도의 채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을 주고받으면서 적당히 이제 그 어떤 채널 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내는 방식을 취하는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현을 하는데 약간 구현을 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MU 마이모나 싱글 유저 마이모나 마이모 기술을 와이파이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모에서 뭐 2x2, 4x4 이렇게 뭐 안테나 수를 이제 증가시켜 나가는데 걔를 극단적으로 더 키워가지고 데이터 레이트를 확 높이거나 하는 기술을 이제 매시브 마이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5G나 그 이후에도 이제 점점 더 안테나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매시브 마이모를 쓴다라고 하는데 매시브 마이모 했다가 매시브 마이모도 이제 만상투 중에서 울트라 매시브 마이모를 이야기해서 막 장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매시브 마이모가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는 효과도 있는데 잘 되진 않지만 우리가 28GHz와 같이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는 패스로서 크거든요. 패스로서 크기 때문에 정해진 파워를 가지고 빔 자체를 아주 샤프하게 쏴야 돼요. 파워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패스로자 크지 않은 환경에 똑같은 파워를 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패스로 크면 요만큼밖에 못 간다고요. 똑같은 파워를 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통신 관점에 봤을 때는 효용성이 확 떨어지는 거니까 메시브 마이모를 쓰려고 하는 게 이렇게 쓰는 파워를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으로 파워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아, 방향성 없이 옴니 디렉셔널하게 쏘는 게 아니고 이 파워를 그냥 이쪽으로 모아서 보내잖아. 모아서 보내려면 마이모를 가지고 채널 매트리스 잘 조정을 해야 된대. 그리고 각각을 또 어, 어떤
그 안테나 이런 것도 많이 설치를 해서 그래서 메신 마이모가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는 측면에 봤을 때도 필요한 거고 또는 주가가 높아졌을 때 이렇게 빔을 더 샤프하게 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안테나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기술이 이게 지금 우리가 LTE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LTE가 2010년 전에 나왔으니까 사실상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뭔가 했던 때 이슈들이 드냐 지금 LTE에 대한 이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와이파이 오프로딩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나오면서부터 막 화두가 됐던 게 이제 모바일 데이터가 익스플로전하게 막 커지니까 얘를 잘 수용하기 위해서 캐패시티를 늘려야 되는데 이통망의 밴드위스나 스펙트럼을 넓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임의로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2010년 전후에 많이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들은 와이파이는 또 한 25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걔로 돌리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디바이스가 LTE도 연결되고 와이파이도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와이파이 오프로딩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프로드면 이제 길을 벗어나는 거니까 이제 관점이 이제 이통망, LTE가 메인 길이 되는 거고, 거기서 와이파이로 트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와이파이 오프로딩이다. 네.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뭐 사업자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또는 뭐 집에서 또는 카페에 설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이파이 트래픽을 보내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퍼블릭한 와이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부에서도 까니까, 정부에서 깐 것도 있고, 프라이빗하게 깐 것도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보조제의 수단으로 쓰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를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방법 등을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냥 경험을 해보면, 일단 요것부터 설명을 하면, 3GPP에서, 그러니까 관점이 이통망이 메인이고, 와이파이를 보조로 쓰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이슈가 많았거든요. 사업자들은 와이파이로 돈을 벌 방법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절충안이 와이파이로 직접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여기서 100을 쓰던 걸 80으로 줄이면은 돈을 버는 효과가 있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오프로딩 하는 방법을 이제 3GPP에서 이렇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러스티드 와이파이 오프로드는 와이파이 기지국을 이제 트러스트 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사업자가 설치한 와이파이 네트워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바일 오퍼레이터가 직접 SKT면 SKT가 설치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있을 거고 걔네들은 그냥 SKT LT망이 있으면 그 망에 연결된 일종의 와이파이로 액세스할 수 있는 기지국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형태로 연동하는 방식을 트러스티드 와이파이 오프로딩이라고 하고 그런 형태로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제 LTE EPC 코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그러니까 보통 EMB가 EPC로 연결되는 것처럼 와이파이 공유기를 EPC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가 다르니까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 그 게이트웨이를 TWAC다라고 합니다. 트러스티드 와이어리스 액세스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이슈가 뭐 이게 사업자 다 관리를 하는 거니까 사업자가 LTE 기죽도 관리하고 와이파이 AP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냥 단지 게이트웨이 거쳐가지고 폴로 연동되도록 하는 거니까 그냥 이 도망의 일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특징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우선 사용자는 무선 내내 액세스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사업자망에 인증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도 디바이스에 있는 심카드 가지고 인증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액세스 방식만 와이파이가 되는 거고 그냥 사업자 영역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이제 트러스트 와이파이 오프로딩이다라. 근데 사업자가 설치하는 AP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AP도 많으니까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언트러스트 와이파이 오프로딩이라고 해서 사업자 설치한 AP가 아닌 쪽을 연동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보완했다라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사업자 상관없이 그냥 와이파이라서 인터넷 액세스하는 거는 아웃 오브 스코프니까. 3GPP나 일체 관점에 봤을 땐 그건 전혀 이슈가 아니니까 그건 이슈가 아니고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개별 사용자 또는 개별 사업자가 설치한 AP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EPC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데
뭐, 차이점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EPDG라고 하는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거고, 이때는 사업자가 설치한 AP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것처럼 트러스트 할 수가 없는 거고, 트러스트 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이제 IPsek이라고 하는 인터넷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시큐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설정하는 과정을 이제 뒷반하는 거다. 그래서 그림이 아마 있을 텐데, 예. 그림 보면은 얘가 이제 일반적인 기지국이고, 요게 일반적 패스잖아요. 예, 패스인데, 사업자 설치한 API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일종의 또 다른 셀로 볼 수 있는 거니까 TWAC를 통해 가지고 P 게이트웨이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설치한 AP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그 오퍼레이터 입장에 봤을 때는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별도의 IPsec 채널을 뚫어가지고 이 PDG라고 또 다른 게이트웨이가 있고 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주고받는 형태로 이 사업자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컨셉이에요. 컨셉인데 지금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 KT나 SKT나 뭐 유프로사 다 AP를 설치를 하잖아요. 네. 이 방법 맞을 것 같은데. 예,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앞에 나온 거죠. 유심 카드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AP에 붙었다 아니다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모르겠네. 내가 SKT를 쓰는데 SKT 유저가 유플러스에 접속할 때는 그냥 웹페이지로 인증하잖아요. 들어가면 웹페이지 하나 떠서 사용할 건지 그냥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 받아서 웹페이지를 클릭을 인증을 하는 거지. 내가 SKT를 쓰는데 SKT AP에 붙었을 때는 자동 인증이 되나? 자동 인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요 방식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SKT망인데, 유플러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EPDJ를 직접 게이트웨이에 써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 그냥 완전 그냥 별개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어 네트워크 쪽도 용량을 딱 정해놨는데, 이게 와이파이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들을 코어로 P게이트웨이를 뽑아가지고 내보내는 게 합작 관점에 봤을 때 큰 메리트가 사실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쪽도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SKT AP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그냥 퍼블릭한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주면은 속 편한데, 그냥 뭐 오프로딩 관점이 아니고 그냥 뭐 부가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스타벅스에서 인증하는 거나 사업자들 인증하는 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웹페이지 클릭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마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사실 말하는 것처럼 3GPP 기준으로 이통망에 연계시켜서 와이파이를 뭔가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한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뭐 퍼블릭한 인터넷에 내보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유럽 표준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러스티드 와이파이 오프로딩을 하게 되면 이제 디폴트 APN 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 기본적으로 베어러를 APN은 이제 그냥 어떤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인터넷이나 IMS망이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P게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베어러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콜 컨트롤하거나 또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IMS망으로 가는 베어러를 추가해서 또 플러스 새로운 베어러를 추가하는 컨셉으로 디파인을 하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를 부분 관점이 그런 것 같은데, LTE 관점에 봤을 때는 트러스티드 와이파이 오프로딩이긴 하지만, 얘가 뭐 IMS에 연결돼서 이통망에서 사용됐던 서비스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컨셉이 아니고, 그냥 얘는 그냥 이통망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냥 인터넷만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폴트 API는 그냥 인터넷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갈 수 있는 디폴트 베어러 설정해서 디폴트 APN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별도로 IMS로 가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근데 뭐 설명되어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12부터는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뭔가 또 케이퍼빌리티를 확장을 해서 디폴트로 인터넷 나가는 것도 제공을 하지만 IMS로 가서 이 통만에서 지원되는 것들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이런저런 모드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실제로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트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IPsek을 가지고 연결하는 거니까, 아,
뭐 IMS 연결하고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디폴트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IMS 연결되는 지원을 하는데 이때는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EMB와 관련한 셀이 있을 거고, 그죠? 네. 또 기지국에 관련한 셀이 있을 거고, 이제 어떤 누군가가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사업자가 관리한 게 아니고 누군가 설치한 와이파이 API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슈가 뭐냐면 앞에 트러스테드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기지국 셀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버랩된 게 아니고 생긴 모양만 다르고 얘가 API 관리하는 셀이고 얘가 정망에 관리하는 셀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트러스테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사업자 다 관리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AP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종 매니지먼트를 해서 뭔가 플래닝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언트러스테드 같은 경우는 AP를 내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SKT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SKT 안에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AP가 있을 거다라는. 그럼 이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IP 주소, IP를 가지고 이제 뭐 빅게이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쪽 셀에서 받는 IP하고 여기서 받는 IP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SKT 유저가 유플러스가 설치한 AP에 가서 IP를 받으면 유플러스가 주는 IP가 있을 거고 근데 걔가 또 SKT 쪽으로 코어로 연결되면 IP가 다를 거 아니에요. 또는 스타벅스 AP에 붙어 있다가 SKT網으로 가면 스타벅스가 이제 뭐 KT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받은 IP하고 SKT와 관련한 IP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IP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P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스위칭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둘 다 사업자 것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사업자 다르기 때문에 IP 모빌리티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IP 모빌리티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IP 플로우 모빌리티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하는 스펙이 있다. 이게 실제로 쓰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이슈가 좀 다른 이슈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IP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런 거죠. 보통 이제 핸드오버라고 하는 게 셀을 넘어갈 때 핸드오버인데 지금은 셀을 넘어갔다 뭐 이렇게 스위칭하는 아주 미세한 이동성에 대해서도 IP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IP 레벨에서 뭔가 관리하는 그런 프로토콜도 뭐 사용한다라는 건데 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랜에 대한 건데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 3장 뒷부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란 쪽에서의 어떤 에볼루션을 소개하고 있는 게 C랜 구조인데 C랜이 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서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랜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 랜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줄여서 C랜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요 앞에서 이제 랜의 구조에 대해서 랜은 기지국이니까 기지 구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지국이면은 셀 타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안테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RF적인 처리를 하는 이제 RRH라고 하는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 하는 RRH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걔를 라디오 신호를 받아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 도면에 처리하는 BBU 뭐 파이썬 처리를 하는 BBU 장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묶여 있는데 일자인가 보면 이제 보통 BB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밑에 뭐, 뭐라 그러지? 뭐 샷이 그런 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RH는 외부 안테나 밖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있고 걔네들을 연결시켜주고 이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기능적으로 안테나 RRH, BBU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냥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통합되어 있고 셀타워에 쟤네들이 뭐 위에 붙어 있건 아래 붙어 있건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 따로따로 배치하는 기죽을 설치하는 것들을 보통 디스트리뷰티드 랜이라고 하고 디스트리뷰티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각각이 이제 독립적으로 저 세 개 모듈이 따로따로 있다.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인디비주얼하게 동작하는 방식이고, 스탠더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이런 디바이스들이
동일한 셀 사이트에 홀 로케이션 되어 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위치가 어디 두 개를 붙이고 어디 두 개 띄우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센트럴라이즈 랜이 이제 LTE 나오면서부터 어, 조금 이야기됐었는데 센트럴라이즈드 랜 또는 클라우드 랜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BBU 장치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제 가운데 모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있고 RRU가 있고 BBU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러면 또 다른 기지국에서도 안테나가 있고 RRU가 있고 BBU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슈가 뭐냐면은 어, 셀 사이트마다 트래픽 로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BBU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BBU는 서버니까 BBU가 열심히 돌아가는 서버도 있고 어디에 뭐 시골에 있거나 트래픽이 없는 쪽은 BBU가 그걸 놀고 있다고. 근데 이제 저런 구조다라고 하면은 모든 지점마다 모든 셀 사이트마다 BBU가 다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용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디는 놀고 있고 어디는 안 놀고 어디는 놀고 있고 어디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과부하 걸린 상태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센트럴라이즈 랜 구조는 안테나를 가운데 모을 수는 없잖아요. 안테나 신호 영역이 있으니까. 예. RRU도 모을 수는 있는데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RF 신호를 RRU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또 멀리 보내는 게 좀, 어,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래서 보통 RRU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까지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게 두 개는 그대로 붙여놓고, 대신 BBO는 디지털 도메인 넘어가서 프로세싱을 하는 것들이니까 얘들을 그냥 가운데 BBU 큰 거 몰아넣고 필요한 애들이 이제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센트럴라이즈드 랜이라고 하고 BBU가 이렇게 가운데 모이는 구조가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띠기 때문에 클라우드 랜이다. 뭐 사전적으로 센트럴라이즈드 랜이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약간 당시 이제 클라우드 뭐 뜨면서 클라우드 랜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약자는 그냥 C랜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다 모여있던 것들이 비비오를 묶고서 이제 가운데 몰아가지고 어디에 뭐 비비오 비비오에 대해서 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러면 이제 비비오 서버니까 비비오 서버로 돌리는 유틸레이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일반적 클라우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하고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했거든요. 유틸리티가 전기세 같은 걸 유틸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드는 공급자가 있으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거에 대해서 과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쓰는 것처럼 컴퓨팅 리소스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쓴다. 이런 의미에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했었는데 비슷한 의미를 이제 비비유를 가운데 몰아넣고 각각의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랜을 뭐 마지막에 디컴포지션 했다, 뭐 좀 나눴다, 물리적으로 나눴으니까 디컴포지션이라고도 하고 디세그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에그레이션이 뭉치는 거고 디세그레이션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이 이제 이거에 대한 더 진화된 버전들을 또 뒤에서 다시 랜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LTE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이제 실행 구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화 시키는 뭐 VLAN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저런 이제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시키는 것들에 대한 이제 오픈랜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저런 랜 구조를 일종의 뭐 AI 돌리기 위한 AI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라고는 AI 랜에 대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아직 그 단계까지 간 상태는 아니고, 그냥 모아놓는 것까지 간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광고도 SKT 광고는 잘 기억이 안 나고, KT가 이제 와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스베이더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런 것들 막 광고했었거든요. 그게 요 컨셉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줄을 다 따로 서 있으면 화장실에서 줄 서는 거 똑같은 건데 다 따로따로 있으면 어디는 빨리빨리 서비스가 되고 어디는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줄을 한 줄을 서잖아요. 한 줄을 서서 비면 먼저 들어가잖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지하철은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효율성이 높아진다. 라는 걸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KT에서 와프라고 했던 거고, 네. 그 아이디어가 이제 시란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네트워킹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붙어 있던 애들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존에는 이제 그 EMB 사이 X2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BBU로 연결되기 위한 센트럴 로케이션을 가기 위한 인터 BBU 사이에서의 레이턴시는 이제 줄어드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제 기존의 이런 구조면은 어찌됐건 X2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로지컬하게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네트워크, 백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구조를 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하나에 뭉쳐 있으니까 비비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기지국 좀 왔다 갔다 하는 뉘앙스도 나긴 하는데 기존에 이제 EMB가 있고 노드 B가 있고 RNC가 뒤에서 있었고 3G 같은 경우는 RNC가 위에서 관리를 해줘서 이렇게 내려준다고요. 그런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EMB가 그냥 알아서 플랫하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는 다시 중간에 또 모으는 구조라고 BBU가. 그래서 BBU에서 프로젝트 되는 건 여기서만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피지컬하게 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는 없어진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게 플랫하고 하이라키가 왔다 갔다 해요. 네, 플랫하면 하이라키가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약간 하이라키컬한 요소도 넣고 그러면 이제 프로세싱 길어지니까 약간 플랫한 구조도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엑스트 인터페이스의 오버헤드를 BBO는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표현을 BBO 호텔이라든지 실은 허브 사이트라고 하는데 BBO 모여 있으니까 걔네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는 확 줄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요걸 하면서 또 생겨나는 이슈가 BBO하고 이제 여기는 RRH하고 사이를 뭔가 RF 신호를 받아가지고 디지털 도메인 넘겨주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시프리라고 프로토콜 정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것도 이제 트리비얼한 게 아닌 게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또는 이제 안테나도 여러 개가 있고 말무기술을 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들어온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그냥 메시지 하나 보내고 이런 것들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트래픽이 꽤 늘어난다는. 그리고 원래 붙어 있던 애들을 떨어뜨려 놨으니까 어, 떨어뜨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쪽을 하이 데이터 레이트를 보장할 수 있는 광을로 연결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옵티컬 링크를 통해서 RRH하고 BBU로 연결하는데,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 킬로미터 가고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옵티컬 링크를 쓰는데, 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네, 그림에서 이제 그래서 보통은 저런 구조로 분리하지 않았을 때 단말이 있고 기지국이 있고 단말과 기지국은 그냥 뭐 무선 구간이고 기지국 뒤쪽을 그냥 백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지국에서 코어로 연결되는 쪽.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게 네, 단말이 있고 RRH 쪽이 있고 안테나 쪽이 있고 그다음에 BBU가 있고 이게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무선이고 여기서 이제 코어로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백홀이라고 하는데 얘를 디파인하는 용어가 없으니까 얘를 프론트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그냥 엑소홀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여기에 뭉쳐 있으니까 프론트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었는데 두 개 분리가 되니까 이제 프론트홀, 백홀이라고 하고 5G로 가면 더 나누면 이제 또 백홀, 프론트홀, 미드홀 뭐 이렇게 막 나누거든요. 저도 동시에 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그래서 백홀, 프론트홀에서 이런 구조로 이제 엑소홀 구조에 대한 게 필요하고 이게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론트홀이나 이런 쪽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네,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장비에 디펜던트하게 그냥 벤더들이 알아 정의하는 거여서 저걸 표준화를 잡내 만에 이런 것들을 10년 넘게 논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방화시키자 이런 것들이 오픈랜에서 뭐 논의하고자 하는 건데 개방화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IP 도메인 넘어오면 뭐 주고받는 게 이제 패킷이니까 뭐 해도 구조나 이런 게 딱 있는데 이건 이제 약간 RRH나 안테나나 이런 쪽 장비들은 좀 특수한 장비다 보니까 그런 좀 퍼블릭한 거나 오픈한 거나 이런 환경과 조금 다른 환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나왔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다시 그리면은 여기는 이제 코어 쪽으로 넘어가는 파트고 그다음에 모바일 백홀이 있는데 이제 엑스홀에서 프론트홀, 백홀로 구성되어 있고 비비가 이게 뭐 있고 여기 프론트홀이라고 하고 이쪽 인터페이스를 시프리 5G는 또 앞에 E를 붙여서 이시프리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표준화하는 이슈가 있다는 랜의 구조에 대해서 요 다음 단계로 진화될 것은 5장에 나오는 거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장점들을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C라는 구조가 이제 기존에 뭐 분산되어 있던 D라는 구조보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건데 요 이슈도 그렇고 뒤쪽의 이슈가 이 교재 자체가 약간 좀 프랙티컬하다고 해야 되나? 디플로이먼트 측면에 봤을 때 실제로 사업자나 오퍼레이션 할 때 이슈들을 많이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떤 성능적으로 뭔가 좋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D란 구조가 있면 그 세 개의 장치들을 어떤 셀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임대료가 된다 이거거든요. 파워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분리를 시켜서 BBU를 뒤로 광으로 뽑아가지고 뒤에 몰아놓으면 작은 사이트나 적은 파워 소모를 가지고 셀 사이트를 오퍼레이터가 설치할 수 있을 테니까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뭐 30% 정도, 50% 줄일 수 있고 이제 놀고 있는 애들이 업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성능도 30%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복잡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트랜스포트하는 구성 요소가 쪼개지면서 쪼개진 애들 사이에서의 메시지 주고받기 위한 트랜스포트 쪽으로 연결되는 이슈들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던 뭐 백홀 네트워크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백홀 네트워크, 트랜스포터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안들이 뭐 L2 방식, L3 방식, 뭐 MPLS 등등이 있다라는 것들을 쭉 장단점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챕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홀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코어로 가기 전에서 기죽에서 코어로 가는 구간에 이제 백홀이라고 하는데 엑스홀이라고 하는데 이게 쪼개지면서부터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구성하느냐가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측면 등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뭐 이전에 T1, E1 같은 경우 전화선이나 ATM이나 이런 옛날 기술들을 썼었는데 왜냐하면 전화망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패키타이즈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실현할 수 있게 뭐 좀 더 이더넷 기반으로 구성한다라는 게 결론적인 내용이고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L2 방식을 쓰는 게 더 비용적으로 L2, L3 장비를 놓고 봤을 때 L2 스위치가 뭐 L3 라우터보다도 비용이 저렴하다 또는 관리하기도 좀 편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L2 기반으로 백코어를 구성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코어 네트워크 구성할 때 굳이 L3로 나누면은 IP 도메인도 관리를 해야 되고 뭐 등등의 이슈가 있으니까 아, L3 기반의, L2 기반의 네트워크를 초기에 설치했다는 L2는 우리가 뭐 이더넷 같은 스위치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사이즈가 아주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메뉴랑 컨피그레이션 없이 그냥 꽂으면 셀프 러닝을 하니까 미니멀한 컨피그레이션 오버헤드를 가지고 네트워크 구성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관리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게 제한이 있죠. 그냥 하나의 단일 도메인으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비교를 하면 L3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복잡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L2에서는 이제 그런 좀 심플한 토포로지에서 구성을 할 때 하는 게 유용해서 L2 기반의 백호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슈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건 원래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L2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성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루프가 생기는 거라고요.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브릿지를 막 연결했는데 루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도는 거니까. 루프가 있으면 패킷이 두플리케이션 돼서 도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쪽에 나오는 것처럼 뭐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루프를 디텍트하고 이쪽은 블락을 하고 어디는 이네이블 시키고 이런 방법을 취해 가지고 스패닝 트리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좀 소규모 네트워크를 L2 기반으로 구성을 해서 요즘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통망이면 전국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국망을 L2 기반으로 더 라지 스케일로 만들어가지고 반말도 많고 플로우도 많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썩 용이하진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뭐 STP 프로토콜 등등이 사용되는 게 있는데 복잡해지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 자체가 L2 기반에서 L3 기반으로 넘어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랜 솔루션으로 주로 사용됐던 것들을 활용하는 게 심플하긴 한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L2 기반, L2로 다 깔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뭐 좀, 액세스 쪽은 L2로 가고, 근데 이제 트랜스포트, 그 코어 쪽으로 넘어가는 쪽도 LT부터 다 IP로 라우팅을 한다고요. 그럼 결국 L2에서 L3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L2 프로토콜도 관리하는 쪽, L3 프로토콜 관리하는 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냥 L3를 다 통합하면은 이제 더 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L3를 갔을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IP를 쓰고, 이제 MPLS를 가지고, MPLS는 그냥 앞에 헤더를 붙여가지고, 헤더로 레이블 붙여가지고 이렇게 레이블 스위칭을 해주는 기술, 버추얼 서킷처럼 해주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IP 기반 기술이죠. IP 패킷에 그냥 MPLS 헤드를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거와 비교하면 L2 기반에서 L3 기반 넘어오면 이제 유니피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백콜 뒤에 이제 코어로 가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도 대부분 이제 IP나 MPLS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다 통합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엔드 투엔드로 MPLS나 IP 기반으로 연결시켜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또 챌린지들이, MPLS나 IP가 또 IP 도메인에서 뭔가 연결하는 뭐 라우팅을 하거나 스위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온 건데, 지금 이통만 같은 경우는 단말들도 많고 플로우도 여러 개가 있고 하니까 이런 이슈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그림이 있지. 중간에 이어지는 이제 셀 사이트를 연결하는 셀 사이트 라우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일종의 레이블 스위칭이나 보트 서킷을 하는 거니까, 보트 서킷에 대해서 일종의 룰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핸들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유선 환경에서의 라우터 레벨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배열을 관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케일 빌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뭐 아, 인트라 도메인 안에서는 IGP 프로토콜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IGP 프로토콜만 가지고는, IGP 프로토콜은 라우터 레벨만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셀 사이트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스케일 빌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노드를 관리하는데 IGP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이제 뭐, 우리가 인터 도메인 라우팅 할 때 사용하는 BGP 같은 좀 더 스케일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는 BGP를 확장해서 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새로운 프로토콜이라보다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먼트 하는 거라든지 오퍼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런 등등의 이슈가 생겨났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3를 넘어오는데 기존 그, IGP 프로토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BGP를 확장해서,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BGP에서 또 뭐더라? 스케일 빌트를 확장하기 위해서 LU 프로토콜 이런 게 또 로케이션 모드인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MPLS를 써서 이제 레이블을 붙이면서 이렇게 스위칭 되면서 가는 구조. 그러니까 기존의 L2에서 L3 넘어가지 않고 셀 사이트에서부터 다 L3 기반으로 IP 헤더 앞쪽에 레이블 붙이는 구조로 작용하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스하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MPLS 기반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형태로 백호로 구성하는 게 좀 발전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백홀 트랜스포트 서비스에서 구조 상관없이 또 이제 VPN, 어, 요즘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세그먼트 라우팅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이어서 이제 VPN을 뚫어가지고 뭔가 이제 백홀 쪽하고 트랜스포트 쪽하고 연결시켜주는 것도 연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어 2에서 VPN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어 3에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레이어 2에서도 이더넷 기반으로 해서 원큐 프로토콜 가지고 뭐 VPN 뚫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L2 기반의 솔루션 등을 주로 연구를 하다가 L3를 넘어오고 있다라는 내용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이 이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책을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근본 게 이제 앞에 거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얼리 2000년대 초반은 이제 L2 프로토콜로 이제 기지국에서부터 이 코로 가기 전까지는 L2 기반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VPN 채널 뚫고 하는 것도 L2로 됐었고 또 뒤쪽은 L3로 됐었고 이렇게 됐었고 2000년대 중후반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표현이 이 가는 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네. 가는 선이 이제 L3를 의미하고 붉은 선이 L2 VPN을 도식한 거더라고.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L3로 연동하는 걸 하는데 VPN은 이제 L2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2010년 이후에는 그냥 구성 자체가 이제 IP, MPLS 기반으로 엔드투엔드로 L3를 구성을 하고 VPN도 L3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 복잡하고 비용이 들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되면서부터 L3 기반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은 이걸 가지고 또 뭐 세그먼트 라우팅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뭐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C랜 구조로 봤을 때 그 주고받기 위한 RRH하고 BBU 사이에서 주고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얘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딜레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니까 떨어졌을 때 기존에는 이 데이터 자체가 시프리 데이터 자체가 실시간적으로 계속 RF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또 컴pres션 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밴드위드가 많이 요구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광으로 실어 나를 수밖에 없고, 광으로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주로 WDM 방식을 가지고 이제 광으로 스위칭을 하는 거죠. 예, 웨이브랭스 가지고 구분해가지고 WDM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쓰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패킷 기반으로, 이더넷 기반으로 시프리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기술을 또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쪽은 이제 WDM 방식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시프리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WDM을 쓰는데 WDM도 뭐 패시브한 방식과 뭐 광쪽이어서 패시브한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액티브한 장치도 있는데 차이점이 이제 액티브한 거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거고 패시브는 그냥 설정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냥 광은 이제 파장으로 구분하니까 구분된 것들은 구분만 해주고 멀티플렉싱을 이제 여러 개를 멀티플렉싱해서 정해진 거 가지고 하는 방식은 패시브 방식이고 당연히 좀 쉽게 하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거고 액티브한 방식은 마찬가지로 파장을 구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리컴프리션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제가 알기로 패시브 방식 더 많이 폰 방식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패시브 방식이 좀 더 커먼히 사용되고 있고 비용도 적고 컴플렉스도 낮으니까 근데 또 뭐 액티브 방식을 또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어찌됐건 데이터 레이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제일 직접적인 게 광 쪽이니까 광 기반으로 해서 이제 WDM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아, 아까 L2, L3와 마찬가지로 프론트홀은 광으로 스위칭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또 이더넷이나 패킷 기반으로 가면 광과 패킷 기반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렉서빌리티 이슈도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프론트홀 쪽은 WDM 되어 있고, 또 뒤로 넘어가면 또 MPLS IP 기반의 패킷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L2, L3 연동하는 거와 비슷한 이슈가 또 생겨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이더넷 기반으로 이제 시프리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기술이 있대요. 레디오 오버 이더넷, ROE에서. 근데 뭐 뒤에 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 시점 봤을 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옆에서 뭐 주워 듣기로는 여전히 광적을 많이 쓰는 것 같고 WDM 방식이나 폰 방식 써가지고 네, 백홀 쪽은 구성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더넷을 홀 쪽을 다 구성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광하는 쪽이 좀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광 기반으로 여전히 기존에 광으로 했던 것들 확 바꾸고 이러진 않아서 여전히 WDM 방식을 프론트홀 등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향점은 이제 뭐 유니피케이션 같이 해봤을 때 광이 아니라 그냥 뭐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뭐 딱 좋다고 해서 다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여서 뭐 이런 어프로치도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이고 서머리는 그냥 앞에 나왔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3장의 내용이 이제 LTE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3G에서 LTE에서 LTE로 구할 때 어떤 부분에서 주로 어떤 목적과 어떤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가 바뀌었는지 그런 큰 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여기가 서킷 스위치 코어, 패킷 코어, 트랜스포트, 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트는 제가 잘 모르고 트랜스포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보통은 그냥 실어 나르는 곳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도 이제 좀 더 패킷 기반으로 L3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추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랜 쪽이 이제 이런 요소 등등이 있다가 EMB에서 이렇게 형태로 가고 있고 사실 LTE나 LTE 어드밴스드는 네트워크 구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고 뭐 에어 쪽에서 주로 이런저런 기능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구분해 놓긴 했는데 패킷코어가 2.5G에서 나와서 3G로 같이 플러스가 됐다가 패킷코어로 이제 LTE 구조가 새롭게 정의됐다라는 그런 메가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뒷단이 이제 5G가 될 거고 5G는 LTE하고 비슷한데 이제 저걸 이제 가상화라든지 LTE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구조 자체는 가상화라든지 저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한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5장에서 주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3장은 여기까지고 4장은 제 기억으로는 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뭐 5G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4장은 다음 주 시험이고 그 다음 주는 4장은 녹화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공지는 제가 이메일로 띄울 테니까 확인하시고 제가 녹화 강의는 그 링크를 아침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